다음 우리 이제 6절 보면은 행정법 관계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소멸 다음에 또 점이 있네. 그 점은 없애야 되네. 그 소멸되는 원인. 발생되거나 변경 소멸시키는 원인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뭔가 점을 거기다 왜 찍었는지 모르겠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조금 아까 행정법 관계의 내용을 공부했잖아. 내용이 기본적으로 국가와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야. 그렇죠? 응? 그래서 개인적 공권 막 이런 얘기 했잖아.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 응? 응, 권리 의무. 근데 이렇게 개인과 국가로 대표되는 행정 주체 사이에 여러 가지 행정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생기고 없어지고 변경되고 이렇게 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들이 뭐뭐 있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개설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시험 나오는 건 하나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데 우선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 개설의 상관을본 법률 요건, 법률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는 뭐 외우는 건 아니야. 여기 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을 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논리 구조로. 그러면 자,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 구비돼야 법적인 효과가 발생해서 뭐 권리나 의무나 뭐 이런 게 생긴다 이런 얘기지. 권리나 의무가 이런 행정관계 내용으로서의 권리나 의무가 발생되고 하려면 법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는 거다. 응?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 돼서 공무원의 신분이 생기고 공무원이 되면은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게 이런 효과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임명이 돼야 됩니다. 공무원으로. 임명이 돼요. 근데 공무원들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응시원서를 내야 될 거야. 나 공무원 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신청 안 했는데 임명 안 해주죠? 이거 하나의 법률 사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뭐 해야 될까요? 시험에 응시해야 될 거예요. 시험 보는 날짜에 응시해야죠.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뭐 신청을 수리한다 그래요. 국가기관의 행위도 있어요. 신청을 접수 수리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공고 나오면 시험 보는 날짜가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러면 또 국가는 필기 합격자 결정을 또 내려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필기 합격 결정 난 다음에 또 면접에 응해서 여러분 면접 시험도 응시해야 되고 최종 합격자 결정 내리고 그 다음에 뭐 신체 검사 받고 뭐 해서 그 다음에 임용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요건들이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모여서 다 구비돼야 임명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서 임명 조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 개설에 쌍거리본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런 법적인 우리 행정법 관계의 내용으로서의 개인과 국가 간의 여러 가지 행정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게 되려면 이런 논리 구조에 의해서 이제 발생, 변경, 소멸한다. 그러면 이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법률 사실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밑에 이제 2번에서 설명하고 있지. 법률 사실의 종류. 그죠? 그래서 법률 사실의 종류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는 요거는 아주 가끔 문제 낸 적이 있어. 뭐와 뭐로 구분한대? 용태라고 하는 거와 사건이라고 하는 종류로 구분한대요. 이게 법학에서 쓰는 전문 용어니까 용태와 사건. 그러면 뭐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사람의 정신작용이 포함되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작용이 요소가 되는 거는 용태라는 계통으로 분류하고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사건이라는 종류로 이렇게 구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고 싶다고 응시원서 내는 거 있잖아. 그럼 여러분의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 그렇지. 여러분이 공무원이 신분을 가지겠다는 여러분의 정신작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신청행위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신청행위는 용태 쪽으로 분류가 되는 거지. 응? 응. 한편 이건 어때?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응시원서 내도록 공고가 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생각은 응시원서 내야지 하고 있다가 날짜 까먹었어. 아차 하고 어제로 끝났어. 응시원서 제출기가. 시간이 흘러가 버렸지. 그래서 나 이제 응시원서 제출 못하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시간이 흘러간대.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자가 무관하게 시간이 경과되면 신청 못하게 되는 법적 결과가 생기잖아. 법적 효과라서 신청을 못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자과 상관없는 요소예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자과 무관한 요소로서 그에 따라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정신자과 무관한 요소들을 통틀어 사건으로 퉁쳐갖고 묶는 거야. 응? 그래서 이 권리나 의무 같은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현실에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 정신작용이 들어가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로 용태와 사건으로 구별. 그래서 그 밑에 박스를 보면 다시 용태와 사건으로 나눴고, 그죠? 용태는 다시 뭐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이렇게 나눴잖아요.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돼. 정신작용이 외부에까지 드러나면 표시되면 외부적 용태라고 칭하고 내심에만 머물러 있으면 내부적 용태라고 칭하는 것 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조그맣 같은 예로 여러분들이 응시원서를 제출한다?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는 요소, 그러니까 용태고, 그걸 나 공무원 되고 싶다는 정신작용을 외부로 나타낸 거잖아. 외부적 용태 쪽으로 신청행위는 거기에 들어가겠죠. 응? 근데 이런 경우 생각해보자. 어떤 학생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응시원서는 냈어. 근데 자기는 공무원 시험 볼 생각이 없는데 부모님이 강권해가지고 냈어. 그럼 내심으로는 낼 의사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겉으로는 응시원서를 제출했지만 내심으로는 응시원서를 낼 의사가 없었어. 그 내심의 응시원서를 생각이 없는 거, 이런 게 내부적 용태라고 표현하는 거야. 응? 자, 어쨌든 뭐 그 정도로 하고, 사건은 밑으로 내려가면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과 상관없는 요소들이야. 사람의 정신작용과 상관없는 요인들인데 그게 때문에 무슨 권리나 의무나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응? 그래서 사건에다 좀 초점을 둬. 사건으로 묶이는 것들의 예를 들면 사람의 출생과 사망. 응? 그냥 출생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 아무런 정신작용 상관없이 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어떤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기도 하고, 그렇죠? 사망했다는 사실로 인해 어떤 의무가 없어지기도 하고 권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출생이라는 사실, 사망이라는 사실. 그래서 거기 괄호 속에 의사 면허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의사가 뭐 등산 갔다가 추락사, 사망. 그러면 어떻게 돼? 사망이라는 사실, 객관적 사실이 발생과 더불어 의사 면허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야. 응? 의사 면허의 효력이 없어진 거지. 그런 게 바로 이제 여기서 따라서 사망이라는 요소가 사건의 일종이다 이거지. 응? 또 시간의 경과, 그죠? 내가 행정소송 제기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법이 정한 기간 지나도록 소장을 제출 안 했어 법원에. 그럼 나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없어집니다. 응?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 또 사람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만 19세에 도달하면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17세 된 고등학생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있어요 없어요? 응?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우리 국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있어 없어? 17세 고등학생 없어. 법이 몇 살부터 응시 자격 주고 있어? 18세부터. 만 18세부터. 그럼 만 18세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18 상한선은 없어요. 상한선은 없어. 응? 만 18세 이상부터 시험 볼 수 있어. 몇 살까지 볼 수 있어? 국공무원 시험 몇 살까지 볼 수 있을까? 그건 법으로 정해두지 않았어. 몇 살까지 볼 수 있다. 그렇지만 65세 된 분이 볼 수 있을까? 우리 공무원 정년이 지났잖아. 공무원 정년 60세야? 60세야? 만 60세. 응? 그럼 뭐야? 합격시켜줘도
근무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년이 60세로 돼 있으니까 만 60세 넘은 사람은 시험 볼 자격을 이게 안 주어지지. 생각해봐. 그리고 누가 응시하지도 않을 거고. 응? 그래서 뭐 현실의 문제는 문제없이 그렇게 규정이 명확치 않아도 그렇게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서는 사건에다가 그 예시된 것들 있잖아. 이런 게 이제 공법상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상의 사건으로 분류되는 거다. 응? 네, 그 정도로 공부해 두세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른쪽에 가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관련해서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응? 기간 나오죠? 예. 그 기간에 몇 가지 공부해야 됩니다. 기간의 의의는 넘어가고 적용 법규. 요거 적용 법규 알아두자. 첫째 둘. 자,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런 거 기간 계산해야 되는데 기간 계산 방법 어떻게 해라. 우리 행정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죠. 기간 계산하는 방법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만약 규정이 없으면 뭐에 따른다. 민법에서 기간 어떻게 계산하라고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밑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기간 계산 방법 규정을 적용한다. 응? 일단 한 줄. 그러면 기간 계산하는 방법 얘기 나옵니다. 밑에 기산점 나오고 바로 밑에 만료점 나오죠? 그 기산점, 만료점 요거 다 공부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산점이라는 뜻은 기간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응?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예를 들어 뭘 하면서 행정위원회 문조치를 하면서 언제까지 납부해라 뭐 3개월 내에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 그럼 3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3개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지. 응? 자, 그러면 기간 계산 시작점은 자 동그라미 1번 뭐가 원칙이래? 그 밑줄 쳐주세요.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야. 즉 첫날은 빼고 계산 시작하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응? 초일 불산입 원칙. 첫날은 빼고 계산 시작한다. 이게 대원칙. 이거 민법이 정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행정법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예외. 첫날부터 넣어서 기간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따로 정한 경우죠. 특별히. 그래서 그것도 암기. 예외적으로 초일 산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2번 사람 연령 계산 같은 거 있잖아요. 응? 연령 계산할 때는 출생한 날부터 따지는 거야. 하루 넣는 거예요. 출생한 날부터. 그 다음에 뭐 4번 국민으로부터 뭐 민원 처리 기간이라고 있어요. 뭐 신청 받으면 뭐 6일 내에 처리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 신청 받은 날부터 계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민원 처리 기간. 또 6번 출생 신고, 사망 신고 등 신고 기간 계산할 때 출생했다. 출생한 지 예를 들어 30일 내에 출생 신고해야 된다 규정이 있다면 출생한 날부터 하루 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자, 정리하면 요거 다 원칙은 초일 불산입이 원칙인데 법에서 따로 첫날부터 넣어서 계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그건지 그거 문제라는 경우 있어요. 초일 산입해야 되는 예외 알아두고 그 다음에 기간 계산하는데 만료점 얘기 나오죠? 언제로 기간이 끝나는 거냐? 그 민법이 정한 규정 어떻게 있어요? 그 기간 정해진 말일날이 끝나면 기간은 만료되는 거야. 다만 기간의 말일날이 자 그거 중시하세요. 정해진 말일날이 토요일 내지 공휴일이면 이 길로 만료한대. 이 길로. 이 길은 한자 말인데 이 길의 뜻이 뭔 뜻? 무슨 뜻? 이 길. 그 다음 날을 가리키는 말이야. 이 길. 응? 이거 택배 회사가 많이 써먹지. 이 길 배송 막 이런 거 광고 나오잖아. 다음 날까지 배송한다. 주문하면 이 길 배송. 그 다음 날 배송한다. 응? 이 길은 다음 날을 뜻합니다. 응? 그거 알아두고요. 자, 여기까지가 포인트야. 그러니까 적용 법규, 기산점, 말조 이렇게 세 군데 포인트고. 그러면 이거 기간 계산하는 방법 연습해 보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A 법률이 새로 제정돼요. 그러니까 A 법률이 제정되어 자 9월 1일 날 공포되었다.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이 법이 언제부터 이게 효력이 생겨서 이 국민한테 적용이 되는 거야? 시행이 되는 거야? 이 법의 시행일은 언제냐? 한번 이렇게 따져보자. 시행일은 언제일까? 그러면 3개월의 기간을 계산을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자 3개월을 계산을 하는데 자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는 거 아니야. 그럼 3개월 기간이 있는데 시작점 언제부터로 따져야 될까? 시작점. 자 우리가 기산점 할 때 첫날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이거부터 결정해야지. 응? 근데 여기 예외에 안 들어가 있지? 그 원칙에 따르는 거야. 원칙은 뭐야? 첫날 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첫날이 이 법이 공포된 날이야. 응? 9월 1일은 빼는 거야. 응? 9월 1일 빼.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초일 불산입이니까 9월 2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언제냐?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새벽 0시.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달력이 정한 대로 계산해. 한 달씩은. 예를 2월 달은 보통 28일 뭐 이렇게 그래도 그 한 달 넣죠. 31일까지 있는 달도 그냥 한 달. 응? 그래서 어쨌든 세 달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이 되지.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3개월이 돼서 12월이 될 거야. 12월이 되는데 그러면 언제가 3개월이 꽉 차서 끝나는 거야? 며칠 날? 응? 여기가 중요하지. 언제로 끝나냐면 12월 1일 날 밤 12시. 12월 2일 날 자정이 되면 3개월이 딱 꽉 차서 끝나는 거야. 응? 그러면 여기 분명히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그러면 시행일은 언제가 되는 거야? 12월 2일 새벽 0시부터. 오전 0시가 이때부터 이 법은 시행하는 날이, 그러니까 효력이 생기는 날이 되는 거지. 아 이거 뭐 잘 안 내. 야, 응? 이 문장으로 내 문장으로 하니까 연습 이게 이해하라고 한 거야. 응? 근데 우리 아까 이제 또 하나의 경우는 나이 계산하는 거 한번 세보자. 자 오늘 출생한 애 오늘이 며칠이야? 아 31일은 좀 애매하다. 그죠? 지금 명확한 날. 예를 들어서 2019년 9월 10일 날 출생한 애가 있어. 출생자가 있어. 응? 그럼 얘는 언제 성년이 될까? 성년이 되는 나이. 성년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냐?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의 성년, 미성년의 구분은 몇 살이야? 만 19세야. 그죠? 그럼 얘가 언제부터 만 19세가 되느냐 이거지. 응? 성년자가 되면 술, 담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지? 응? 자, 그러면 자 19년을 계산해야 된다. 만 19년, 그죠? 그러면 자 19년 계산 시작점, 기산점은 언제부터 잡는 거야? 이건 초일 산입이야. 출생한 날부터 집어넣어야 돼. 근데 언제 출생했냐? 밤 10시에 출생했어. 9월 10일 날 밤 10시. 근데 여기서 이거 밤 10시 중요하지 않아. 9월 10일 새벽 0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냥 하루 꽉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시작점, 기산점은 9월 10일 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만 19세라면 19년은 그대로 보태면 돼. 플러스. 그럼 플러스 19년 하면 어떻게 돼? 2038년이 될 거야. 2038년이고 19년 꽉 차는 시점 언제야? 만료 시점. 만료되는 시점 언제야? 응? 만료점. 2038년 9월 9일 자정으로 만료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성년은 2038년 9월 10일 오전 0시부터 성년자로 취급되는 거지. 그지? 하루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초일 사집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지? 자, 이 경우는 이 끝나는 시점이 법도 그렇고
생일을 따지는 생년월일 따지는 것도 그렇고 이 경우는 끝나는 시점이 공휴일이냐 아니냐가 의미가 없어. 아니 법은 공휴일 날은 적용 안 되나? 그건 상관없지. 그런데 공휴일이 의미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라 하고 부과했는데 10일 내에 납부해라. 근데 10일 만료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 이번에 추석 연휴가 꼈어. 납부하라는 날 마지막 날이 추석 연휴에 들어있어. 그럼 언제까지 내는 거야? 연휴 끝나고 그 다음 날. 그죠? 그 다음 월요일까지 내면 되는 거잖아. 그런 경우 있지. 그지? 네. 그래서 그게 만료점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의 경우와 관련된 두 번째 논점 보면 시효라는 제도가 있어. 그래서 여기도 그냥 읽어보자. 시효제도란 이런 거 시험에 문제 안 내요. 시효제도라는 건 일정한 사실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그 오랫동안 계속된 상태가 진실한 법률 관계이냐 아니냐 안 따지고 그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해서 이를 권리관계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번 시효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뭐야? 응? 두 번째 줄 중간에 소멸시효라는 제도와 그 다음에 넷째 줄 끝에 취득시효라는 제도 두 가지 있대. 응? 자, 그러면 읽어보면 소멸시효는 있던 권리가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뜻을 생각하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있는데 자기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 안 하고 내버려둬. 권리를 너무 오랫동안 행사 안 하고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법이 정한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면 그 권리 없어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응? 또 반면에 취득시효는 어떻게 돼? 원래 어떤 물건이 자기 거 아니거든? 근데 자기 물건처럼 차지하고 오랫동안 이용을 해. 그리고 아무도 문제 안 삼아. 그 상태가 막 20년 넘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그 사람한테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예요. 대표로 뭔가 주인 없는 땅 같은 게 있어. 그래갖고 어떻게 돼? 자기가 차지하고서는 자기가 막 거기다 뭐 심고 20년 넘게 자기가 이용해 왔을 땅을 그럼 20년 넘으면 그 사람 땅 되는 거야. 아무도 문제 안 삼고 그렇게 왔다면. 응? 그러니까 자기 물건이 아닌데 자기 소유 물건이 아닌데 자기 물건처럼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 진짜 그 물건에 임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또 자기 권리를 행사 안 해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거는 가볍게 이렇게 보고. 자, 중요한 거 적용 법규 역시 여기 포인트. 그러니까 행정법 관계에서도 국가와 개인 사이에 서로 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소멸시효 때문에 오랫동안 권리 행사 안 해서 또 남의 물건을 국가 물건을 개인이 차지하거나 개인 물건을 국가가 차지하는 취득시효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법에서 이런 시효제도에 관해서 따로 규정을 해놓으면 그에 따르지만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시효제도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적용법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시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 첫 번째 논점. 두 번째, 그러면 시효에 대해서 공부하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죠? 금전채권은 쉽게 말하면 돈 받을 권리입니다.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돈 달라고 권리 행사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그 권리 소멸 없어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얼마나 돈 달라고 권리 행사 안 하면 5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이 5년.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거고 규정이 없으면 5년.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세금 같은 겁니다. 국가가 A라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했어. 그러면 국가는 이제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생긴 거고 상대방 세금 낼 의무가 있어요. 근데 국가가 세금을 부과해놓고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는데 징수할 권리를 행사 안 한 채 5년간 지나버리면 5년 뒤에 국가의 세금 징수권 없어집니다. 그럼 상대방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그 숫자 특별한 규정이면 원칙이 5년이다. 그거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 4번이 포인트예요.
자, 국가가 개인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돈 받을 권리가 세금부가 같이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법 집행하는 공법적 원인으로 이제 그 세금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것도 5년 내에 행사해야 되지만 국가하고 개인 간에 뭐 이렇게 돈 빌려주는 계약, 민법상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돈 받을 권리 생긴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저 4번에 보면 첫째 끝에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금전 채권에는 국가의 공법상 행위뿐만 아니라 사법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금전 채권도 포함된다. 응? 그러니까 국가하고 개인하고서의 돈 받을 권리가 발생한 원인이 뭔가는 안 따져. 어쨌든 5년 동안 권리 행사하면 다 권리 없어지게 하는 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의 두 번째 줄 공법상 행위뿐만 아니라 사법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금전 채권도 5년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6번이 또 포인트가 있어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자, 읽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 밑줄 납입, 고지, 기타, 독촉 그 정도 납부 최고 다 거의 같은 의미예요. 너 왜 세금 안 내하고 독촉장 보내고 세금 내라고 고지서 보내고 이거지? 이거에는 무슨 효과가 인정된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둔 거야. 원래 민법상으로는 개인 간에 돈 받을 권리 있지? 너 왜 내 돈 안 갚어? 하고 독촉한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효력은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우리 국가가 개인한테 세금 받을 권리 있을 때 세금 부과 고지서 보내거나 세금 독촉장 보내거나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인정돼.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라는 게 뭐냐? 자, 우리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국가가 개인한테 세금을 부과했어요. 얼마 동안 징수 안 하면 국가의 세금 징수권 없어진다 그랬어? 5년. 5년 동안 징수 안 하면 없어지는 거야? 5년. 그런데 5년 되기 하루 전이라고 치자. 5년 되기 하루 전에 너 왜 세금 안 내고 독촉장 보내갖고 상대방한테 도착했어. 하루 전이. 5년 되기 하루 전에 도착했어도 국가가 돈 받을 권리 행사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는 권리자 편을 들어줘야 돼. 자기 권리 있는 자 권리 행사했으니까 이 하루 전에 독촉장 보냈다면 이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다시 5년의 시간이 또 시간을 벌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 지나갔던 건 어떻게 돼요? 꽝이야. 다시 5년의 시간을 또 벌립니다. 응? 여기서 시효 중단, 정확히 말하면 소멸시효 중단. 시효 중단의 효과는 5년이 되기 전에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그동안에 경과했던 기간은 이제 꽝이 되게 하는 제도가 시효 중단이에요. 그동안에 경과했던 기간은 중단된 거로 치는 거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기간을 따라서. 그래서 근데 하여튼 시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고지 내라고 고지서 보내거나 독촉장 보내거나 내라고 뭐 납부 최고가 독촉의 의미야. 그렇게 한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 인정.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응? 특징. 그 외에도 뭐 왜 안 내냐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거나 이런 거는 권리자가 강력한 권리 행사라는 거기 때문에 민법에서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똑같이 인정해 주는데 특이한 거는 국가가 독촉하고 납입고지하고 이거에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게 그게 특이한 거니까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의 논점을 보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럼 무슨 말이 되겠어요? 소멸시효 완성은 돈 받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 안 하고 5년이 경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아까 국가로 예를 들면 국가는 세금 징수권 없어진 거고 상대방은 납부 의무 없어집니다. 그럼 언제부터 없었던 거로 다룰까? 처음부터. 응?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데 여기서 좀 더 포인트는 다만 판례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는 일반적으로 누구냐면
돈 내야 될 의무자입니다. 돈 갚아야 될 의무자를 채무자라고 하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되면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소멸시효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자 5년 다 지났다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주장을 안 하면 법원이 알아서 고려해서 안 갚아도 된다고 판결 못 내린다는 뜻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된 경우 시효 이익을 받게 될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을 안 하면 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즉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고려해서 재판해 줄 수 없다는 게 판결. 요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재판의 기본 원칙은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주장을 해야만 법원이 재판에서 고려해서 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판사가 그 사람이 주장도 안 하는 걸 알아서 고려해서 재판해 주지 않습니다. 재판의 기본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은 자기가 주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해 놓고 납부를 안 해요. 징수를 안 하고 그 5년이 이미 지났어요. 응? 5년이 이미 경과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운 용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말해서 그러면 국가는 세금 징수권이 없어진 건데 근데 너 왜 세금 안 내냐고 재산 압류 조치가 들어왔어요. 국가 세금 개인 A의 재산을 압류 조치 들어왔어. 그러면 A가 재산 압류 조치 위법이야. 소송하면서 왜 위법이냐? 이거는 국가의 세금 징수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애시당초 세금 낼 의무도 없어. 의무도 없는 자한테 세금 안 낸다고 재산 압류하는 건 위법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 법원이 따져봐가지고 맞네 하고 안 내도 돼 이렇게 해줄 텐데 이 주장을 안 하면 판사는 속으로 답답할 수도 있겠지. 바보 같은 뭐 이런 거 지한테 유리한 거 주장도 안 해 이럴 수도 있지만 알아서 유리하게 재판해 줄 수 없어요. 주장도 안 하는 걸.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 7번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라는 파트를 가면 자 이런 얘기가 되죠. 개인 땅 여러분 보자. 개인 땅 국가가 자기 땅처럼 차지하고 20년 넘게 이용해 왔어요. 그러면 이제 20년 지난 후에 국가 땅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보면 민법 조항이 소개됐죠? 네, 읽어봅시다.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뭐야? 토지, 땅하고 건물이죠. 응? 땅이나 건물, 남의 땅, 건물을 20년 동안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점유를 공연하게는 비밀스럽게가 아니고 남들이 다 아는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죠? 그리고 평온하게 이런 말인데 평온하고 누구도 문제 제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면 그 계속 점유자가 그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취득시효 규정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연장해 보면 그러면 국가가 개인 땅을 차지하고 국가 땅처럼 20년 넘게 이용해 왔어. 그러면 이제 국가 땅 되나요?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개인이 국가 땅을 지 땅처럼 차지하고 20년 넘게 이용해 왔어. 그럼 개인 땅 될 수 있나요? 국가 땅을 개인이 20년 넘게 자기 땅처럼 차지하고 이용해 왔고 국가도 뭐 알았든 몰랐든 아무튼 뭐라고 안 그랬어. 그냥 그 주변을 다 그 사람 땅인 줄 알아. 개인 땅인 줄. 이런 상태야. 그럼 어떻게 된다? 그 개인 땅으로 인정될까 안 될까? 여기서 결론은 경우가 두 가지로 나죠. 개인 땅으로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국유재산 중 뭐 밑줄 행정재산 가로치고 공물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응?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공부했을 거야. 우리가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공유재산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래서 합쳐 부르면 국공유 재산은 그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뭐라고 나눈다 그랬어? 행정재산. 이게 공익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산이야. 행정 목적으로 제공되는데 학문적으로는 공물이라고도 불러요.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물건이란 뜻이야. 응? 그 다음에 행정 목적, 공익 목적으로 안 쓰이는 재산은 통틀어 일반 재산. 옛날 명칭은 잡종 재산이라고 불렀대.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나누죠. 그런데 국유 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이 공유 재산 중에 공익 목적으로 안 쓰이는 거 있잖아. 응? 공익 목적으로 안 쓰이는 일반 재산은 사유 재산과 똑같은 취급을 해. 국가 소유라도 개인 재산하고 똑같은 취급을 해서 이거는 개인이 20년도에 지 것처럼 차지하고 이용하면 그 사람 땅 인정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취득시효 인정한다거나, 응?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익 목적으로 쓰이는 행정재산은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관련된 관리가 좀 소홀한 틈을 타서 개인들이 막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지났다고 그 사람 거로 인정해주면 공익 목적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응?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 이게 이제 우리 도로가 있잖아. 도로. 응? 도로가 있는데 원래 도로가 이렇게 원래 여기까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뭐 시 땅이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여기 집들이 이렇게 들어섰다 쫙 줄 맞춰서, 응? 그러면 이 부분들이 있잖아. 원래는 여기가 도로, 이건 도로 용지야, 시 땅. 근데 개인 집들이 여기 다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은 뭐야, 이게 시 땅을 개인들이 차지하고 이용한 거야. 이게 한 20년 넘었다. 그럼 이거 개인 땅으로 인정 못 해줘. 이런 식이 되면 이거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다 개인들이 막 먹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도로 폭 줘가지고 이용할 수도 없게 돼. 도로로 이용되는데 큰 지장을 가져오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 인정 안 한다. 이거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응? 철거해라. 이 부분 철거해라든지 하여튼 합니다. 응? 아니면 철거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하여튼 5년치 땅 사용료 5년치 땅 사용료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뭐 매달 얼마씩 임대료 내가면서 쓰도록 하거나 사라고 하거나 해서 돈 주고 사든가 해야 됩니다. 응?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에 중요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될 수 없다. 그러나 일반 재산, 잡종재산은 된다. 이게 기본 틀 1번 중요. 2번도 꼭 알아두세요.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이제 공익적 용도로 안 쓴다 하는 조치가 공용 폐지라고 부르는 거야. 공용 폐지를 시키지 않는 한 민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 시효로 취득 대상도 될 수 없다. 그런데 행정당국이 이를 모르고 용도 폐지된 줄 알고 매각했다 하더라도 그런 법적으로 이 사고팔고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을 팔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다. 동그라미 2번도 매우 중요. 응? 그래서 핵심은 동그라미 1, 2번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되는 영역은 1,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제. 그러면 오른쪽에 판례가 간단히 나온다. 판례를 보는데 자, 판례 1번 체크해두고 판례 1번의 핵심은 국가가 개인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돈 받을 권리는 뭐 세금부가 같이 이렇게 행정법적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것뿐만 아니라 못 나오는데 다섯째 줄에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그 금전 채권도 똑같이 5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응? 그거 나타내진 거고 4번 또 중요하네. 4번. 아까 국가가 뭐 한다 그랬어? 너 세금 내 하고 고지서 보내지. 그럼 국가의 세금 부과 및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 그런데 고지서를 보내서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효력이 생겼는데 세금 부과 조치가 나중에 위법이었다고 취소가 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된 효력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래. 그러니까 국가는 왜 취소가 되냐면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었다고 취소가 된 거야. 그렇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이미 생겼으니까 5년의 시간을 벌었잖아. 그러면 세금 부과 조치 제대로 적법하게 다시 부과하면 된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고지서를 보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일단 발생한 이상 그 고지서 보내서 세금 부과한 처분이 나중에 위법으로 취소되더라도 일단 발생한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8번 공부해야 돼. 8번.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부과받고 세금 안 내는 자 재산 압류하기 위해서 압류할 재산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 수색했지? 수색했는데 뭐야? 압류할 만한 재산 못 찾았대. 그래서 압류의 목적을 달성 못했더라도 세금 받을 권리가 있는 국가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권리 행사 안 하고 압류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 다만 목적은 달성 못했지만 권리 행사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랬더라도 그 압류할 재산을 못 찾아냈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해준다. 그럼 앞으로 아직 시간이 5년은 남아 있는 거잖아. 응? 그래서 그 정도 공부하고요. 다음 페이지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에 보면 2번 아까 공부했잖아. 행정재산은 이제 더 이상 행정목적 공익목적으로 안 쓴다는 용도 폐지를 시켜야만 여러분 용도 폐지 시키면 이 용도 재산으로 바뀌는 거야. 행정재산으로 쓰이고 있는 재산을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안 쓴다 하고 용도 폐지시키면 일반재산이 되고 일반재산이 되면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응? 안 되는 거 해봐야 거래도 안 되고 그런 얘기. 2번을 제일 중시하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주제가 쌍가로 선번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법이 정한 권리행사 기간인데 넘어가고 쌍가로 선번 공법상의 주소는 우리 행정관계에서 주소는 어디로 한대? 그거 밑줄 쳐주세요. 동그라미 2번 의의에서 공법관계에서 사람의 주소는 어디로 한다? 별도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지로 한다. 응? 주민등록지로 하고 주민등록은 2중 이상, 2중 등록 못하게 한 군데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법상 주소는 하나만이다. 응? 민법에 의하면 민법은 사람의 주소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이렇게 해서 민법은 사람의 주소는 그 사람의 생활의 근거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람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두세 군데 있는 사람도 있잖아. 1년 중 뭐 반년은 어디가 살고 반년은 어디가 살고 그러면 생활의 근거지가 복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주소도 복수로 인정될 수 있지. 근데 우리 행정관계에서는 공법에서 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주소로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만 인정된다. 응? 요거 체크 시험에 고잘 나옵니다. 틀리게는 잘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주제가 사무관리, 부당이득,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 이런 주제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다 연관이 있어.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은 연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주제가 있는데 거기는 또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 덩어리 주제로 묶어서 크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사무관리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